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꽤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4차 경쟁 영어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참가한 박람회 회원국들의 마음이 상당수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는 11월에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1차 투표가 열립니다. 그런데 1차 투표 때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국가씩 탈락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설득. 동아일보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이 주최한 엑스포 리셉션 오찬장 예상보다 2배 인원이 참석을 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은 회원국을 일일이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진에서처럼 삼성, SK 기업 총수들이 각국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당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셉션 메뉴에는 또 불고기, 샌드위치 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막걸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0.19. 중앙일보 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사드 전자파 이 괴담 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뚜껑 열어봤는데 기준치의 0.19%에 못 미치는 아주 극미미한 양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참외 얼마나 많은 괴담 등이 난무했습니까? 이 괴담 때문에 참외 농민들이 수백억 타격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타격을 줬던 건 사드가 아니라 결국 그 괴담을 유포시킨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죠. 잠시 후에 환경평가 결과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안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학평. 서울신문 11면입니다. 1면입니다. 초3, 중1 전수평가, 국가가 맞춤 교육.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느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뇌관, 한겨레신문 4면입니다. 가계, 기업 빚 치솟고 자영업 대출이 부실하다, 금융 불안, 뇌관 곳곳에 금융 불균형 비상 등이 켜졌다 하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금융 취약성 지수,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 추이까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걱정입니다. 특히 이 기업 대출이 많아진 상황에서 상당히 기업 대출이 부실하다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이즈 레디. 이 말을 벌써 며칠째 제가 하고 있죠. 그런데 파리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매우 설레고 또 희망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 브랜드의 힘.
그리고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의 힘, 그리고 우리 정부와 외교의 힘, 기대감 넘치는 부산 엑스포. 벌써부터 입에 좀 착착 맞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런가요? 부산 엑스포. 자, 파리 현지에서 윤 대통령의 4차 경쟁 PT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리셉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국가 대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리셉션 현장으로 가보시죠. 부산 세계 박람회를 대한민국은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의 비전을 부산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세계 시민,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최한 리셉션 현장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발길이 몰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한국 주최 엑스포 리셉션 예상 인원의 2배가 참석을 했습니다. 179개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29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도 이 앞에서 리셉션을 했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몇 명 가는지 아세요? 일단 190명, 150명. 우리는 290명, 사우디는 150명. 자, 기업인들도 총출동했고,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든든한 글로벌 기업이 많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관모 회장, 기업 총수들이 가서 영업사원처럼 다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 리셉션장에 삼성구역, SK구역, 현대차구역, LG구역을 만들어서 테이블마다 그룹 회장이 가 있으니까, 야, 나 이재용 보러 한번 갈래. 최태원 한번 보러 갈래. 정의선 한번 만나러 갈래. 이 회원국 관계자들 각 나라의 대표에서 온 대표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290명이 몰렸습니다. 전체 참석자는 4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자, 상당히 지금 기분 좋은 분위기. 일단은 전주혜 의원님,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프랑스 파리에 지금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가 있잖아요. 총력을 네, 세 기울이는 분의 상황인데. 의원이 이번에 또 국회에서도 6명의 의원이 간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도 이제 3명의 의원이 지금 가 계십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파견한 프랑스 현지에 있는 의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리셉션에 참가한 대표국이 많다는 건 네. 그만큼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K 문화 그리고 K 브랜드를 이제 전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290명의 또 대표단이 다른 나라 대표단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우디는 150명밖에 안 왔대요. 그러니까 2배죠, 2배. 그리고 이제 사우디 그 왕세자는 한 20분 정도 머물렀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같이 하는 그러한 네네. 진정성을 또 보여주셨다는 거고요. 볼거리가 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비보이 그룹인 진조 크루,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들도 또 공연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대형 그런 화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를 선보이는 그런 볼거리가 많았다는 것이 또 많은 그런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그런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영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와의 가장 최대 경쟁 국가가 사우디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자, 우리보다 먼저 사우디 리셉션, 주최 리셉션이 있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행사 시작 이후에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또 20분만 머물다 갔다. 그런데 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일찍부터 와 있어서 일일이 테이블을 다 돌면서 인사를 했고 또 이 기업 회장님들이 다 테이블을 옮겨가면서 또 이렇게 다 설득을 해서 참가한 이 대표국 회원국 대표들이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빈살만 왕세자가 많이 늦었나 봐요. 좀 이렇게 부랴부랴 늦게 와가지고 부랴부랴. 그럼 끝까지 좀 오래 있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또 금방 갔대요. 바빴나요? 바빴나 봐요. 예. 그래서 20분 정도만 잠깐 있다가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손님들을 맞이하고 모든 행사를 같이 한 거죠. 사실 이 엑스포라는 게 이 월드 엑스포가 엄청나게 큰 행사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관람객 수가 6개월 동안 5천만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얼마나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 행사의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연사로도 나서고 리셉션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1호 영업사원이다. 네. 그 영업사원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아마 사람들이 아, 저분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랑 저녁 만찬할 때 그때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그 대통령이래라고 아마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주 의원님이 그 현지에서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사진 봤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PT하는 동안 막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만큼 유명인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통령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재계 인사들이 테이블마다 유럽은 뭐 현대차, 아시아는 뭐 삼성 이렇게 테이블마다 그 재계 인사들이 한 명씩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 대륙의 그 인사들에게 설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재계와 또 정부, 대통령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예. 리셉션을 치렀고 그 뒤에 분위기가 아주 좋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 보세요. 지금 목발 짚고 다니는데 저 목발에도 저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뭐 거의 목발 투혼을 벌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이 대한민국 기업들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빵 터졌죠. 최태원 회장은 저 목발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좀 홍보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인데 전윤기 의원님, 네. 삼성은 아시아를 맡았고 SK는 남미를 맡았고 현대차는 유럽을 맡았고 또 LG는 아프리카를 맡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기업들이 또 각 강점인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 총수들이 남미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서 온 박람회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든든하네요. 일단 기업들이. 든든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각 국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그 대륙을 담당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뭐 해외 나가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 한국문화원이 지금 12개국에 16개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다라고 숫자만 보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커버하면서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큰 행사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어리라든지 한국에서의 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한국의 강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활동들을 병행해 나가는데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 가서 한국문화원에 행사를 갔는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의 리셉션 장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요? 유독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리셉션 장소에는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것이 뭐 K컬처부터 시작해서도 있고 사실 뭐 K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BTS라든지 이렇게 많은 대중 가수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 가운데 우리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리셉션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보다 많은 그 관계자들이 찾았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의미가 크죠.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윤 대통령이 나섰죠. 그리고 가수 싸이도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은 회원국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가수 싸이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PT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또 싸이 씨에게 칭찬을 하자 싸이 씨가 또 대통령이 더 잘하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화답을 서로 했다는데 자, 그 장면 함께 보시죠.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solutions platform addressing humanity's complex and urgent challenges.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We love to mix different genres to create something truly unique, like our best-known meal, bibimbap. With Parasite and Squid Game, we were able to deliver to the audience a mix of suspense, comedy, and social commentary.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a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I'm so grateful, even after 10 plus years,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Thank you so much. 자, 싸이 씨도 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서로 잘했다라는 덕담이 오고 갔는데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기업 총수들 반응도 취재되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들 보였을까요? 자, 정의선 회장, 한국과 부산에 대해 아주 잘 표현됐다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최태원 회장, 형식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우위에 섰다라고 했고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해오겠다라는 자신감을 또 나타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또 해온다라는 자신감 보이니까 또 믿어봐야죠, 전조현님. 뭐 저희가 이제 기세를 잡았다고 보여져요. 290명의 지금 또 사람들이 리셉션장에 뭐 온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 외국인들이 정말 그 삼성, 뭐 LG, 뭐 현대차, SK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우리나라 기업의 전 세계적인 그런 지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요. 그리고 싸이나 그러한 뭐 강남스타일일지 아니면 또 그 PT를 할 때 에스파의 카리나가 또 처음에 그 도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그룹이죠. 그리고 뭐 그날 또 뭐 BTS는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BTS의 뭐 기념 우표 그리고 또 그 김건희 여사가 또 디자인에 제작한 엑스포 관련 킬링 이것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모든 뭐 기업이랄지 문화랄지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그 일치된 역량을 보여준 것이 지난 이제 이틀 전에 그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좀 뭐 하면 그 채널 A 시청자들께 제가 이제 공개를 하면 이제 이게 현장에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 현장에 이제 같이 가셨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지금 다른 BI 그 대표단 다른 나라 대표단들이 찍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네요.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PT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또 그것을 다른 나라 대표단이 찍고 있다. 이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 그리고 저도 어제 한 영어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윤 대통령 영어가 정말 자연스럽다. 한 영어 하시는 분들. 오성식 선생님 만나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그 윤 대통령의 PT를 봤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정말 명장면으로 저는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와 약속 보답이라는 키워드로 부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또 요즘 보기 드물게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막 감격스럽습니다. 네,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래야죠. 예. 현대의 국가 원수들은 해외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세일즈맨이 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의 도시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의 리야드, 뭐 전 세계적으로 부산만큼 잘 알려진, 어찌 보면 부산보다 더 알려진 그런 상대국들이라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4차 경쟁 PT, 윤 대통령도 영어로 했고 싸이도 영어로 했는데 회원국 대표단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회원국 대표단의 반응, 우리의 전망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설을 하고 상당히 와닿는 PT가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PT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내용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단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인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물론 만만치가 않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먼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니 그동안은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상을 딛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첨단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풍부한 문화를 생산해내서 전 세계 호응을 얻고 있죠. 세계 박람회가 어떤 자리죠? 인류의 업적을 전시하고 그렇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증기기관, 전화기, 나일론, 플라스틱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류의 문화를 바꾼 각종 발명품들이 처음 공개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참상을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장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토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그 정도의 스토리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각국 대표단으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즉 우리나라의 대통령, 기업인 등 그리고 K문화를 대표하는 연예인들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전 국민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대표단으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 수가 있고 결국 유치 경쟁에서도 결국은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뭐 좋은 분위기들이 있지만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전했다고 낙관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회원국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또 변화할지 모르고 사우디와 이탈리아가 총력을 우리만큼이나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을 했다. 뭐 이렇게 낙관할 일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싸이 등의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보셨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사우디랑 이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사우디와 이탈리아의 경쟁 프레젠테이션도 저희가 한 대목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he Expo 2030 budget of $7.8 billion is catalytic to our broader Riyadh investment plans. Expo 2030 will be about connection, diversity, and inclusion. Everyone is welcome, no matter your country, your culture, your race, your gender, or your religion. It is one of the great capital cities of the world, a place of and for everyone, a city that has always opened its arms to all of humanity. Brought that in Rome, the entire history of the world is interwoven. Let's bring together history in the future. 자, 보셨듯이 뭐 만만치 않게 상대국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러셀 크로우까지 나와서 유치를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싸이 대 러셀 크로우 이 대결인데 만만치 않은 대결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관할 일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됐을까? 초반에는 사우디가 40, 우리가 0, 아주 불리한 상황. 근데 한 중반 저희 채널의 취재에 따르면 사우디가 87, 우리가 80 개국의 표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7표 뒤지고 있는 불리한 상황. 근데 자, 이제 그러면 네. 4차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표심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4차 PT 후에 사우디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던 국가 중에서 10여 개국이 조심스럽게 대한민국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현재 뒤집은 게 아닌가. 90개국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지를 확보했고 사우디가 70개국 정도 사우디 지지국이 변화한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이것은 이제 기존 사우디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다가 대한민국을 선택할게라고 마음을 바꾼 스코어를 우리가 지금 합산한 거고요. 우리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힌 국가 중에서 사우디나 이탈리아로 빠져나갔을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카운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역전의 발판 정도는 우리가 마련했다라는 관측이 현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90대 70. 이대로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의 바람 섞인 스포긴 해요. 좀. 상승세를 타고 이제 있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제 바로 내일 그 투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이죠. 연말이라 11월. 이제 지금 기세를 잡았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와 사우디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파전인데 이제 이게 3분의 2 이상을 이제 못 얻으면 계속 지금 투표를 계속하고 한 나라가 탈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가 탈락하고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또 대결이 될 텐데. 야, 이게 우리나라 저 정치 선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렇죠. 드랍을 하면 이탈리아를 네. 지지했던 국가들의 표심이 네. 누구에게 가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근데 이탈리아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올 거냐 사실 사우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유럽 나라의 이제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그 나라에도 그 나라는 이탈리아를 지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결선 투표 가면 우리나라 좀 이렇게 찍어달라 했더니 오케이 하셨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유럽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고 나가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럽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마 이탈리아 표의 상당수가 또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기세를 저희가 방심하지 말고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다지기를 한다면 아마 연말에 대한민국에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탈리아와의 어떤 특수 관계 때문에 현재는 이탈리아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국가들 중에서 내심 나는 한국이 좋은데 이런 국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좋다. 너네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탈리아 지지하라. 하지만 이탈리아가 혹시 드랍됐을 때 그 다음은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대한민국을 찍어라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작전도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 특히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내에 부산 다방이 열렸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외신 기자들과 또 믹스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또 믹스 커피가 대한민국 믹스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맛있죠. 커피는 믹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부산 다방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évoque les souvenirs de sa famille. 여기 부산엔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다방이 없었으니까 또 좋죠. 코리안 스타일.
이 외신 기자들에게 믹스커피, 자, 또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은 김소영 교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상대적으로 로마나 리야드보다는 덜 알려졌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도시에다가 스토리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전략은 되게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컨셉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던 나라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미래를 논하는 이런 글로벌 리더가 됐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답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이라는 게 6.25 전쟁 때 피란 수도였잖아요. 그때 부산에 다 모여서 저렇게 다방에서 그때 피어났던 예술가들이 그 다방에서 서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그 전쟁 중에도 그런 스토리군요, 저게. 그런 다방을 재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어렵고 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그런 역경을 딛고 잘 살고 있다. 네. 이제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를 이제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우리의 사례가 굉장히 감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그렇죠. 저렇게 잘 살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의 주제 중에도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잘 살게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컨셉을 부산이라는 도시에 잘 녹여낸 거죠. 네. 그래서 한때 이렇게 전쟁으로 힘들었던 도시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다, 보답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런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믹스커피가 또 당 떨어지고 피곤할 때는 좋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이 번쩍 들죠. 저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방송 나옵니다. 늘 항상 믹스커피 마시죠. 네, 방금은 우리 스튜디오에서 마시고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현지 산책 복장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입고 산책했을까요?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가 선물을 했는데 이런 건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며 정가보다 더 주고 직접 구입한 옷을 입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에서도 잊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챙겨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 천안함 관련된 모자를 쓰고 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점퍼를 입고 산책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천안함 복장을 입고 저렇게 46용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멋있네요. 멋있는 티셔츠를 입고 대통령이 산책을 했습니다. 네, 또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특권 포기 후 폭풍.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야 사이에 논란이 상당합니다. 또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다 방탄하다가 이제 와서 등등의 논란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불체포 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나는 반대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다 같이 내려놓자, 서약하자. 어제 그렇게 제안을 하셨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정말 김기현 대표님 판사 출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어찌 보면 현 대표의 선언에 대해서 야당 이격을 포기한 거다. 항복 선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건데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범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송영길로 인해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포장이 됐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어떻게든 소환하려고 했고 결국엔 소환을 거의 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더니 지금 2달 넘게 송영길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송영길 대표가 너무 조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해서 본인이 나가겠다 하니까 당신이 왜 나오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질질 끄는 방법의 수사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생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 나 하나 잡혀가면은 이제는 민생 챙기겠지 하는 마음에 그런 심정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내가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 속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재판에서 나오는 근거들이 이재명은 문제가 없고 대장동 문제를 뭐 이렇게까지 키웠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고 송영길 대표도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2달 전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속사정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 대표와 현 대표가 지금 마찰을 어찌 보면 빚고 있는 건데 어느 대표 말이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전 대표가 왜 저러는지 심정은 이해하지만 송 전 대표 발언은 틀렸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오히려 날 소환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송 전 대표는 부르짖조차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검찰에 끌려다닌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있을 정도인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고 더 가열차게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정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이 민주당을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이심송심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심송심이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7, 8월에는 소위 방탄국회를 안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속듯이 검찰이 영장 청구를 좀 빨리 하라는 거 아니냐, 7, 8월 내에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9월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런 기조 하에서 방탄을 위해서 불필요한 회의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를 좀 빨리 하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괜히 국회가 열려 있는 시기에 체포영장을 보내서 논란을 하지 말고 7월 8월 2달 동안 60일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보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안의 판단을 받겠다. 자,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배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7, 8월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김한규 의원이 직접 얘기했으면 지금까지 열었던 국회는 다 방탄이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7, 8월에 영장을 청구하라라고 검찰에게 사실상 주문을 했는데 이 검찰 수사 일정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검찰을 사냥개라고 지칭하고 있듯이 지금 완전히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저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게 진정성이 없고 저는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6번이나 불체포 특권 안 하신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걸 행사한 다음에 다시 말을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은 44조, 법률은 26조 국회법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대표직을 밀어줬고 또 한 분은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쏙 빠져나가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에서 지금 조사하게 하고 불체포 특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네. 7, 8월에 국회를 열지 않겠다. 자, 박성일 변호사님,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의지 표현이다라는 김한규 의원 설명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잘 따져보면 어차피 9월부터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 8월만 방탄 국회를 안 열면 검찰이 7, 8월 내에 당장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9월부터는 자동 방탄복이 다시 입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7, 8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는 검찰이 듣고 따라야 할 의무는 전혀 없죠. 예. 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종전에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달리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백현동 정자동 사건이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또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로 간에 일종의 눈치 싸움 내지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불체포 특권도 입법 취지가 존재하죠. 예. 과거에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왕에 저항해서 의원이 취득한 특권이고 현재는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에 저항해서 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사실 헌법 학계에서는 불체포 특권은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게 된 이유는 현재 쟁점이 된 사안들은 정치 탄압과 무관하다는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나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유도해내는 방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이어져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만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확립되어야만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단순히 정치 공세다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타당한 항변 사유를 제시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적절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불체포 특권도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검찰과 피의자 측이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빨리 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요구일 텐데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7, 8월에 영장 청구를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만큼 수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9월에 혹시 청구하면 9월에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생각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7월에 칠 수 있고 8월에 칠 수 있는데 굳이 9월에 치겠다라는 것은 그냥 방탄국회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9월에는 그 방탄을 하겠다? 아니요, 9월에 나가면 대표는 나간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예. 그렇게 9월에 할 거였으면 7, 8월에 하라는 대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 일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잡아가려고 온갖 난리를 다 쳤던 거고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FC 그렇게 많은 수사를 했는데 7, 8월에 치라니까 7, 8월은 아직 수사가 덜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이 결국에 다시 한번 국회 한번 이용해가지고 본인들 정치 활동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9월, 10월, 11월에 칠 거 지금 1년 동안 수사 뭐 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출 수 있다라는 것 굳이 내가 너네들 말 들어서 7, 8월에 안 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정치하겠다. 검찰 권력 가지고 장난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으면 7, 8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으면 그때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월에는 본회의 열리잖아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될 텐데 그때는 당론으로 혹시 이재명 체포 가결할 생각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당론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열렸던 것처럼 뭐 당론 수준의 충의를 모았다였던 것이지 당론으로 정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탈표가 있었던 것을 두고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게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아마 9월에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는 그 영장 그 심사 과정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는 표결 과정에서 나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만드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검찰의 검은 속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뭔가 9월에는 이재명 체포 찬성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자, 7, 8월에 검찰 왜 영장 안 치냐라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봐요?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속이려면 2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들이 길어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7, 8월에 영장 치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간다 이런 거는 불체포 특권을 빙자한 또 특권이죠. 다른 민간인들은 검찰 조사 받을 때
주변에 충분한 증거 조사를 하고 주변인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의 상식 같은 일인데 그것도 특권식으로 7, 8월에 불러라 하는 것도 비회기 중에 불러라 하는 것도 특권이죠. 그리고 나 잡아가라 하면서 2번이나 검찰청사 앞에서 한 것도 그 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권성동 대표님 말씀해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 비회기 중에 나간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면서 무죄임이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또 밝혀졌고요. 하영재 의원의 경우도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 관련된 2분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체포동의안 다 부결시키는데 우리 당 의원만 가결시켜 주셨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가결돼 갖고 그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영장실질심사 앞에서 기각하고 왔죠. 기각하고 왔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냥 법적인 절차를 잘 따른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무죄를 입증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제 1000만 가지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7, 8월에 영장 청구하라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해라 이렇게 주장하던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4번 연속 방탄해놓고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7, 8월에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갈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영장 청구는 이 범죄 피의자의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다. 수사 절차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되받아친 겁니다. 자, 김소영 교수님,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7, 8월에 영장 치면 나갈게라는 일단 어떤 7, 8월에는 조건이 붙은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거죠. 자기가 원할 때 수사받고 싶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땐 수사받지 않고 싶은 이런 모양새가 그동안 너무 여러 번 반복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뭐 주말에 나는 나가야겠다, 주중에는 못 나가겠다, 뭐 2번 오라는 거 1번 가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또 대장동 수사 검찰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특검하자고 갑자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수사를 쇼핑하듯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도 왜 검찰이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검찰이 뭔가 구린 게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나요? 공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이 부여한 권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 피해자일 경우에 직접 내가 범죄자를 잡으러 갈 수는 없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그 범인을 잡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공권력인데 왜 이렇게 야당의 인사들은 검찰의 공권력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약간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노선 차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거야라고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라고 굉장히 결이 다른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다급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과도 했었고 빨리 들어오라고도 했었고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줄줄이 체포동의안 넘어올 때
행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결국은 자기를 향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급해서 그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좀 이따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선동과 음모론에 동조하면서 약간 정상에서 비정상적인 주장 쪽으로 거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는 국민들에게 별로 설득이 없다. 그냥 조용히 수사 받으시고 검찰한테 언제 영장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느라 나를 소환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반박했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아니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 넘치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태블릿 PC 언급하면서 검찰이 좀 증거를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송 전 대표는 증거를 조작하느라 소환 못한다라고 하자 한 장관이 이 저질 허위 괴담 선동에 편승했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증거 조작, 어떤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만약 증거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사법 파동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저 주장은 네, 피고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증거와 관련된 대목은 있긴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 법원의 명에 따라서 증거를 제출받기도 하죠. 이와 같은 실랑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증거를 조작했다. 어떤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현재 어떠한 정황에 기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평론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군요. 뭐 태블릿 PC 얘기 나온 건데 그건 뭐예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 주장이 제가 왜 아까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시에 그 태블릿 PC 자체를 한동훈이 검찰에서 조작해가지고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한동훈이 그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게 요지거든요. 그 왜 음모론이. 탄핵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주장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타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박근혜는 죄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을 동원하면서까지 검찰이 조작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앞뒤가 안 맞, 스텝이 꼬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그럼 출범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블릿 PC는 조작했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음모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덥석 받아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것 봐라. 검찰이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걸 듣는 순간 송영길 전 대표가 다급한 나머지 이제 그의 주장이 정상에서 비정상 쪽으로 가고 있다. 너무너무 마음이 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민주당의 진정한 당론이 뭔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론이 뭐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6번을 통해 갖고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본인만 한 다음에 쏙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말을 바꿨단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반대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22년 1월 12일인가요? 그 당시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혁신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라든지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안 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실은 이제 먼지를 털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당론으로 하시고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 특권 그 서명하던데요? 서명해갖고 다 서약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법
개정 절차를 거쳐갖고 불체포 특권 법도 개정하고 개헌도 해야 된다. 법을 만드는 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의사 없이 레토릭만 하니까 국민들이 저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무려 6가지 혐의에 대해서 6번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아마 계속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민주당의 당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서명을 하고 서약서를 다 공개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서명, 서약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어떤 실천 방안과 관련돼서 한 몇 가지 보도해 보니까 또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맞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건만 불체포 특권 포기다. 다른 건은 포기 아직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좀 무엇이 맞는 건지 혼란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승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반대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제목 그 기사가 맞다. 그러니까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일단 이재명 한정이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런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방금 우리 배준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부가 손톱만큼이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웠으면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라면 어떻게든 다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의 수사 불러놓고 잡아가지도 않고 지금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건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타임 테이블대로만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구속영장 청구 표결이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날 나가겠다, 이날 구속영장을 쳐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수사 다 했고 이미 구속영장 청구해서 표결까지 이미 한번 거친 사람이고 재판까지 있고 그만큼 죄가 많은데 뭘 더 수사하고 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고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하고 백현동 주범, 성남에서 주범이라고 다 얘기 다 해놓고 이재명은 확신범이다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도 안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7, 8월에 잡아가라고 하니까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는 그냥 그 타임테이블 안에 너네는 따라오기만 해. 검찰이 그 시간 스케줄 짜가지고 9월이든 10월이든 그때 가서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야의 뜨거운 의견들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진정성이 맞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건에 한정된다라는 민주당의 기류도 참 흥미로운데요. 그 가운데 정치권에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조국 신당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것 같다. 어떤 분은 아닐 것 같다. 그 가운데 우상호 의원이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당 창당은 개똥 같은 소리 하는데 들어보시죠. 이 출마설이 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그럼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다 그냥 허언이군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그 신당 창당에 광주 출마설까지 했던 분은 그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형님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뭐 아니면 말고죠 뭐. 자,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총선 소식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뭐 검사 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사드 기지의 환경평가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평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몇 년 만에 이제 나온 건데
한동안 정치권에서 사드 괴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때문에 참외 농가들이 천문학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사드 괴담에 앞장섰던 분들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사드 기지 전자파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과학적인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암을 일으킨다라는 괴담도 있었고요. 참외가 썩는다라는 괴담도 있었는데요. 썩는 참외는 없었어요.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이 괴담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환경평가 결과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의 이제 전자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문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만 하고, 당초에 이제 사드가 배치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많았습니까? 참외가 전자파에 튀겨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사실 참외랑 수박이 참 여름에 대표적인 과일인데 참외도 먹기 힘들고 수박도 민주당 때문에 먹기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수박하고 참외인데 저는 그냥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외 수박 많이 사드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이라는 거는요, 숫자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넘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조성되게 되면은 그런 과학들을 믿지 않고 자꾸 선동당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가졌던 불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결과가 버젓이 나온다면 이제는 그런 불안을 떨치고,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아주 인체에는 미미한 영향이고, 오히려 우리가 집에서 맨날 핸드폰 끼고 스마트폰 보는 게 어쩌면 더 전자파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드 때문에 어떤 참외가 뭐 암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괴담들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선배 변호사님, 이번 환경평가 결과는 상당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인체 보호 기준은 53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고 휴대국 기지국보다도 못 미친다라는 건데, 애초에 사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유명 참외 산지에 참외가 썩는다라는 괴담에 믿지 않았고, 그동안 참외 잘 사 먹었습니다. 맛있게. 올해는 특히 참외가 맛있더군요. 왜 이런 괴담들이 퍼진 겁니까? 전자파로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괴담들이요. 일단은 정치적 논란으로 상당히 많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사드 장비가 배치되는 성주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불안감에 정치적 논란이 겹치면서 일부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일단 환경 영향 평가를 종료하고 인체 보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반대 단체나 주민들은 그 의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이후에 정식 장비가 반입되고 관련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쟁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이 연대해서 출력값과 측정값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측정값만을 토대로 그 수치를 계산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출력을 했는지, 출력의 정도가 강이었는지 중간이었는지 약이었는지가 규명되지 않았고, 통상 이와 같은 전자파를 측정할 때는 1년 단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측정을 해야 하는데 4개월간의 졸속 측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중에서는 일부가 가까운 마을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자료를 정부가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안 심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외에도 충분한 설득 작업을 더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국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아직도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드 반대 단체가 곧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마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내놔도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반대하시는 발언하고
그때 반대했던 참외가 썩는다라는 발언이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맥락은 같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반대 논리도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책임 안 지실 것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런 괴담이 나왔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과 외교 문행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탄핵 전국을 사드 전국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것이 애시당초 이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미 육군 교범, 이 사드에 대한 어떤 교범에서 사드 전방 3.5km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해라. 여기에는 전자파, 극초단파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극초단파가 나온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 몇몇이 이런 모습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판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참외가 썩는다라는 괴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튀겨진다, 뭐 이런 선동성 발언도 저 자리에서 나온 바 있었죠. 배준영 의원님, 이제는 괴담이 좀 종료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화면에 나오는 6분 의원님 중에 3분이 지금 현역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전자파 정도의 이제 안전성이 검증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성주 참외가 한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 됐는데 가격이 30% 폭락했습니다. 수백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손해 지실 겁니까? 공포 마케팅하고 표를 얻는 그런 전략으로는 진정한 정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군 방공포병사령부 출신이라서 미사일을 잘 아는데요.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우리나라 영공 방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3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고 선제 공격하고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하는 겁니다. 그 축 중에 하나가 사드인데 고도 40km부터 150km까지 저희가 요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몇 분 만에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급하게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뭐 6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32만 제곱킬로미터의 임시 막사같이 있었던 게 이제 70만 제곱미터의 제대로 된 시설이 된 거고요. 지금 중국을 의식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 산동반도에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런 기지가 있고 또 레이더 그런 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백령도까지 거리가 인천항에서의 백령도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런 상황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전자파 밑에서 튀겨지긴 싫어 이런 노래나 부르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번은 정부만 한 게 아니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실측을 한 결과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번 환경평가 결과로 더 이상 괴담 확대가 종료돼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원에서 영아를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딸을 출산했고 2019년 11월에 아들을 출산한 A씨는요. 출산 다음 날 신생아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30대 여성인 A씨는 형편이 어려워 기를 자신이 없었다. 남편에겐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 남편은 그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박상민 변호사님, 이게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각된 엽기 범죄인데 감사원이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아이들이 2,000명이나 돼요, 신생아들이? 2,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사원이
이 아이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복지부에 통보를 했고 복지부가 수원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수원시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30대 여성 A씨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사안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2018년 11월에 딸을 2019년 11월에 아들을 출산한 직후에 이들을 살해한 뒤에 냉장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모두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의미이고 이 3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함께 세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습니다. 12살 첫째 딸, 10살 둘째 아들, 8살 셋째 딸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넷째와 다섯째를 출산한 직후에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기를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남편도 그 말을 믿었고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는데 영아 살해죄는 이 산모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통상적인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 10년 이하로 낮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서는 2명이나 살해하고 오랜 시간 방치해둔 사안이다 보니 가중 요소가 참작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데 2명을 살해하고 오랜 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사건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안도 규명해야 하고 남편이 과연 출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이유, 그 심리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전반적인 조사 이제 시작 단계이고 관련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사안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현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어쩌면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지 모르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부모의 행동을 하다니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돌팔이와 과학자. 어떤 과학자가 돌팔이라고 조롱을 당한다면 이 과학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요. 장외투쟁에 나서는 야당. 이재명 대표가 옥스퍼드대의 명예교수에게 돌팔이 과학자다라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웨이드 앨리슨, 이 옥스퍼드대의 저명한 원자력 학자인데 그 학자가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답변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교수의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나란히 들어보시죠. And the implication is that after 2 weeks, with the same kind of risk, I could drink another liter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because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팔이 과학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비난했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40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온 이 분야에 꽤 이름이 알려진 교수입니다. 한 매체가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라는데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니까 자, 김수경 교수님, 앨리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Learn a little science. 과학을 조금만이라도 배워라.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이야기죠. 과학자, 저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옥스퍼드에서 오신 분인데 저분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저분은 이제 과학과 수치로만 이야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건 그런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보다 안쪽이면 내려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냥 그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나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이것이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민주당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한 가지 정도가 뭐냐면은 후쿠시마 해역의 내항
내항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우럭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것 역시도 이 내항과 항구 그리고 그 연안에서 20km 떨어진 지점 이 세 곳에 계속 이제 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방파제 안쪽에 내항 빼고는 모든 곳에서 다 안전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당연히 방파제 안에 물이 가둬져 있으니까 다소의 검출이 높게 나왔을 수는 있는 거죠. 아마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 뭐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원자핵공학과 교수인데 우리가 이 물을 방류하라는 게 아니고 기준치보다 낮고 안전한 물을 다른 나라가 방류하겠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류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 기준치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물을 방류하겠다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거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냐.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동을 하려거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시면 좋은데 그런 마땅한 근거가 없다면 그건 선동이라고 봅니다. 자,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의 교수뿐만 아니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인 정범진 교수도 우린 돌팔이가 아닌 과학자다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입장 보시죠. 국민 선동 세력, 지식인 입장에서 두고 볼 수 없다. 전문가들 목소리 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한다라며 한국원자력학회가 그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하루 300톤씩 흘렸지만 영향이 없었다. 방사능 농도 수치가 말해준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했습니다. 우린 돌팔이가 아니라 과학자다라는 겁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의원님. 네. 먼저 돌팔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셨으니까 돌팔이인지 아닌지는 직접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나 이런 데서 과학적인 검증을 토론을 통해서 밝히자고 그랬으니까 토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 검찰 개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들과 이렇게 토론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돌아보면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포를 팔아갖고 표를 얻는 건데 그 광우병 때도 뇌송송 구멍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사과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온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사드 사건 그거 참여 배상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공포를 팔아갖고 표를 얻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정부의 입장이 제가 2020년도 10월 15일 날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가 방류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발간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AEA가 이제 최종 보고서 낼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미국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의견을 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서부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방사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학기구에서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났죠. 근데 별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논박을 하고 본인이 맞는 것을 검증을 하면 되고 또 IAEA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걸 본 다음에 얘기하면 되지. 지금부터 또 전국의 횟집 다 망하게 만드실 겁니까? 나중에 그거 다 보상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돌팔이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 토론에서는 안 되죠. 과학적인 시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 방사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도쿄전력에서 그 시료 채취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부터 거짓말 해왔어요. 처음에 이 방사능 봉이 녹았을 때 방사능 봉 안 녹았다 했고요. 세슘이 검출된다 해서 세슘 검출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데이터를 줬는데 그 로데이터가 진실성이 있는지부터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료 자체도 없이 이것이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 돌팔이 아닌지 그다음에 검증하는 것에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교수님께서 일본이 방류하는 거 그거 말릴 수 없다. 그래서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반대 안 하는 것이 찬성하는 것이지.
그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반대를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찬성하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알프스를 거쳐서 물로 다시 안전한 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알프스라는 그 기계가 세슘이라든지 탄소 14는 못 고른다라는 과학적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대 입장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 14 못 거르는 거 이미 나와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실 정부에서 방치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물이 알프스를 거쳐 나가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려냅니까? 바다에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하고 그만큼 검증돼 있는 거면 본인들 땅에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후쿠시마 쌀 많이 먹으라고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농수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데 왜 못 씁니까? 안전한데 굳이 바다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심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안전하니까 지켜봐야 된다, 괴담 퍼뜨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세간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전현규 의원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이런 우려 섞인 제안 등은 괴담의 영역으로는 묶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합리성에 기반된 우려, 철저히 좀 더 보다 더 점검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핵폐수로 단정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에게 돌팔이라고 부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괴담의 부류로 분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천일염 논란도 일종의 괴담의 부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괴담 이면을 살펴야 된다.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돈 벌려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시중에선 천일염 품귀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염 소매 가격이 83.4% 올랐는데 이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올 봄에 잦은 비로 생산 자체가 부진했다. 거기에다가 이런 괴담으로 부추겨져서 이른바 사재기 현상 비슷한 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재기 억제 위한 대국민 홍보, 오염수 불안 조장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 이후 햇 천일염 출하되면 적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김소영 교수님. 그래도 저희 집은 소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그래서 소금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7월이면 다시 싸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뭐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뭐 정말로 바닷물이 오염돼가지고 천일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걱정으로 천일염을 사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IAEA 이제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것도 못 먹고 로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불안이었다면 좀 누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년 만에 사드 괴담이 실체와 먼 것이 많은 교훈을 주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